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드디어 국민 맞수 첫 방송입니다. 입담이면 입담, 논리면 논리, 이 정책 내공은 물론이고 이 품격까지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진정한 맞수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시고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먼저 오늘 주인공인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국민맞수의 첫 출연자로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두 분이 이 상임위가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이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선배님과는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한 바는 없지만 행사 때 또 종종 뵙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하기로는 쓴소리, 바른 소리 잘하시는 그런 선배 의원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달콤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김상훈 의원은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저도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네. 방송에 제가 이렇게 눈여겨 뵀는데 아주 점잖으시고 말씀도 또 저희 당에서 좀 억지 주장이나 또는 뭐 강한 이렇게 표명을 해도 또 이렇게 점잖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정치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이미 이제 정치권에는 뭐 신사라고 이제 평이 나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내실 있는 그런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지난 5월 10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자, 벌써 1년, 이제 1년. 이 긍정과 부정이 좀 엇갈리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훈 의원부터요. 예, 저는 벌써 1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지켜보기로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이 기대했던 대로 순탄하게 흘러간 1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는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라고 해야 될 만큼 여러 가지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있었고 또 단독 법안 처리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지난 1년간의 소외를 현 정부에서 제도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국민들과의 소통, 공감 또 국회에서 여야 합치를 더욱더 공고히 이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도 이제 정권을 잡아보고 또 정권을 또 다른 상대방 정파한테도 넘겨주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벌써 1년이 아니라 벌써 5년입니다. 휙 지나갑니다. 저희 국회의원 임기도 4년 임기 뭐 선거에서 총선 치르고 당선돼서 기쁜 듯 하다가 휙 가면 다시 다음 선거입니다. 예, 그렇듯 이 시간은 그 흐름은 진짜 빠르고요. 국정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또 그 목표를 해야 될 걸 집중해서 이 우선순위와 경중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이를 수행해야지 자칫 욕심은 넘쳤는데 이게 허둥대다가 또는 민심과 또 반대파와의 갈등, 힘 빼기만 하다가 시간이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랬고요. 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지났고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4년 동안 마음만 고쳐먹으면 사실 국정을 잘 이끌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87년 이 직선제 개헌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던 그 여야 간의 정권 교체 공식이 또 깨졌고, 그 다음에 아주 박빙이었잖아요, 결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난 1년을 성적표로 100점 만점으로 준다면
몇 점씩 줄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 점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의원님은 좀 많이 주시겠죠? 예, 저는 85점에서 85점. 90점. 예.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좀 이 새로운 정부에서 잘 국정 운영을 펼쳐서 국민들을 하루 빨리 좀 여러 가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다고 기억하는데 37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스타트가 그렇게 순조롭진 않았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거야 의석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의정 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노조 친화 정책에서 탈피해서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라든지 네. 또 한미 동맹 복원, 한일 동맹 강화라든지 네네. 또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또 탈원전 정책에서 새롭게 또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네. 다시 안착시키는 그런 정책 노선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한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민 의원님은 점수하고 잘한 거 못한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박하게 주겠습니다. 네, 60점. 60점. 예, 잘한 거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에 나서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걸 매일 아침에 할 때, 물론 처음에 할 때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있고 아마 여권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반대파기 때문에 실수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데 어쨌든 매일매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육성으로 또 표정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볼 수 있었고 또 읽을 수 있었던 점이 저는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반면에 제일 못한 건 소통이죠. 불통입니다. 그 소통이 꽉 막혀 있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 내가 한 1분 정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짧게 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제 지지율이 50%를 잠깐 올라갔다가 사실은 이제 30%의 벽에 갇혔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김상원 의원님. 예, 현재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편가름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 일색으로 계속 나가시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옹호하는 또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조금의 좀 정책적인 미스가 있더라도 끝까지 옹호해 주는 그런 편가름 현상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중독, 중산층의 눈높이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못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저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업계,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공정한 프레임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거기까지 예. 듣기로 하고요. 예. 이상민 의원님은 여기에 좀 반론이 예.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지지도가 떨어진 포인트를 보시면 대통령의 실언, 뭐 또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거, 또는 뭐 실언을 했는데 그냥 뭐 반성한다든가 미안하든가 사과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당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준석 전 대표와의 아주 심한 갈등 또는 내쫓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일그러진 모습, 전당대회에서의 여러 가지 하여튼 못마땅한 모습들이 계속된 걸 보면 저는 대통령이 딱 그 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 거기에 공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식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협치와 통합인데
이 반대파와의 소통 그걸 하는데 중점을 두면 저는 이 30% 박스 넘어선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하지 않고 상식에 반하고 다음에 소통에 불통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박스를 넘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반론하시죠. 예, 우선 이상민 선배님께서 적절하게 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그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아까 이제 말씀 중간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국정에 대한 좀 신뢰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상민 선배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통의 장치 그다음에 국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는 행보도 우리 당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타운홀 미팅도 해보고 각양각색의 사회분들 했지만 결국은 뭐랄까 그렇게 표현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도구처럼 취급받는 경우 또는 별로 그렇게 소통이 쌍방향으로 되는 걸 못 느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지금 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의 닮아가고 똑같이 하고 있다. 사실 넘어서야 되고 그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 의지를 갖고 물론 공감은 쉽게 안 되겠죠. 합의도 쉽게 안 되겠고 그러나 그 집요한 노력을 해야만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도 전달되고 또 야당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이 얘기를 했죠. 이 전세 사기나 이제 가상 자산 범죄 이런 게 이제 전 정부 정책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1년은 무너진 제도를 다시 세웠다. 이게 사실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뭐 야당 탓이냐 이런 그 야당에서 항변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아니 제가 이제 그거 말씀 먼저 드릴까요? 네. 예. 야당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죠. 저희가 5년 국정을 하고 보통 같으면 5년을 더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고 당연히 저 연임을 했어야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건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거 대선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권을 잡아서 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의 입에서 전 정권 탓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겁하게 보여요. 아니 국정을 책임지고 1년 동안 했으면 뭘 하든지 아니면 진전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더 잘해 보였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박수를 받을 아니 제가 말씀을 먼저 할게요. 받을 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왜 굳이 전 정권 탓을 하냐 이거죠. 그건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그게 멋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괜히 말하면 옹색한 면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 탓이요. 좀 더 잘하겠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실직고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훈님. 그 이제 이상민 선배님께서 잘 아실 텐데 현재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작용 자체가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전례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에서 국정과제 입법을 298건이나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제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정부의 여러 가지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체를 민주당에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도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차단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요즘 급증하고 있죠. 이게 왜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을까요? 2020년도에 임대차 보호 3법 통과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전세 지옥이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젊은이들 그다음 여유가 없는 부부들이 빌라로 조금 더 싼 전세를 구해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갭이 작은 전세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빌라에 입주하다 보니까 이 범죄의 틀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가상자산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정권범죄 합동수사는 폐지를 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씨를 뿌린 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조치들이었다. 그러니까 탓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해왔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 입법을 내놨으면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통과돼서 국익이나 국민의 삶이 개선되겠다는 그런 법안이 있으면 흔쾌히 민주당도 협조하고 법안을 통과를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 편가름만 하는 어느 한쪽 편만 드는 법안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국민들께서는 늘 불편하고 또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의지도 제대로 지금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야가 더욱더 통 크게 한번 협의를 해서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누구 책임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건 양론도 있고 정파 간의 시각을 완전히 상반돼요. 그러니까 이 논쟁으로 치닫게 되면 소모적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뭐 저희 설득도 될 수 없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권을 잡았고 앞으로 정권을 5년 중에서 1년은 지났고 4년을 꾸려가야 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 따뜻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정권을 잡은 지 1년 됐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정책상 뭐가 부족한지 결함이 뭔지 이거를 따져야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여소야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는 주어진 환경이에요. 말하자면 대선에서 이겼다고 모든 국정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소야대고 그 야가 만만치 않은 야입니다. 그러면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도 야당이 더 이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로 나왔다든가 발목 잡기로 나왔다가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을 먹도록 지성으로 또는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뭐 수사받는 등 재판받는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만났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야당 본인이 얘기대로 협치와 통합은 필수사항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의무적이에요. 네, 자, 두 의원님 이제 1라운드에서 뭐 치열한 공방을 하셨는데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이번 주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지난 7일, 8일 1박 2일간 방한을 했는데 12년 만에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은 뭐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회담 성과를 놓고는 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 줄 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조급증 때문에 벌어진 사고다. 거기까지 한 줄 평. 그다음에 김상민 의원님. 사고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지켜보면서 한일 동맹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되는 그 첫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너의 제목이기도 한데 물컵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물컵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김상민 의원님. 물컵이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게 지난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해줬는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아예 국교가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소에서 이런 비공개 문서가 나왔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세상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자 하는 어떤 그 내부의 움직임, 저는 그게 민주당의 본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예. 우리 이상민 의원님 좀 반론이 있으시면. 글쎄 만약에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국가 이익이 대외 관계에서는 국가 이익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도 이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법률적으로 그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은 일본이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면 일병을 어떻게 조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려면 우리가 그럼 좋다 툭 털고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게 하는 제3대 채무 변제도 검토해볼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한일 관계는 굉장히 응어리진 우리 한국민들의 아픔, 고통, 피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이거는 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밀하게 고려를 해서 국민들께 특히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지성으로 돼야 되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 측에다가. 근데 그 과정이 쭉 생략되고 그냥 대통령의 고도권 결단, 뭐 구국 결단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지금 그런 응어리진 고통이 있는데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이 국민 민심과 대통령의 결단이 어긋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고려치 않고 자꾸 예, 이제 뭐 국익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익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는 상대국과의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여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국내 여론이 뒷받침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반론하시죠. 예, 국내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고 과정이 생략됐다고 비판하시는 매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진영 논리와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인하는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북한은 지난 정권 때만 43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일 군사 안보 정보 협정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가까운 일본과 현재 과거사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부터 더욱더 실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추구해 나가자는 거기 때문에 양국 간에 놓여진 무역 규제도 철폐를 하고 또 군사안보협정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분도 다시 좀 복원을 하고 더군다나 일본에 계시는 수십만의 제1동포들이 지난 5년간 가슴을 졸이면서 눈물로 생활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라도 불편한 한일 관계를 더욱더 상생의 관계로 돌려내는 그 작업이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실리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혼자 사는 나라라면 대통령 혼자 결단을 하는 것도 뭐 그건 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건 지금 4천만 또는 7천만의 운명이 걸려 있고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이를 해원해야 됩니다. 이 절차적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공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실패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했어도 사전에 이런 과정을 치밀하게 하고 또 공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양해두고 하고 반대편한테도 반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본인의 고독한 결단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왜 이거의 한 줄 평을 조급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집권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국내적 실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는 실적을 내야 되겠고 지지도는 바닥이고 그러니까 제일 한일 관계가 지금 꽉 막혔다고 하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고독한 결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김상민 의원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복원했다. 이거는 좀 너무 무리이신 것 같고. 그럼 지지도를 내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아닐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었죠. 2015년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파기를 했던 것이고 또 2019년도에 사실상의 한일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그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계속 교육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국가이고 또 과거에 아픈 어떤 그런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바로 근거리에서 우리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미사일 도발이 있고 또 제7차 핵실험도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실리적으로 가자. 미래지향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결단을 내리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행보로 평가를 네. 해주는 게 그래서 저는 얻어진 게 뭐가 있나요? 바람직하다. 그렇게 그래서 판단합니다. 얻어진 게 뭐가 있냐? 자, 두 의원님, 제가 이제 조금 예.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거기까지 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지금 또 쟁점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이게 국민의 관심이고 다행히 이제 정상회담에서 사찰단 허용을 했어요. 일본이 시찰단. 네, 시찰단 허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미일 공조 속에 북중 내 갈등 관리 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걸 좀 녹여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네. 지금 시찰단 합의해서 이제 다들 전문가들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실효성, 우리들이 시찰단이든 뭐든 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지금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든지 그거 방류할 경우에 그 미치는 영향이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갈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그 안전에 위협이 되냐 안 되냐 이 내용입니다. 그럼 시찰단이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왜 시찰단이지? 검증단이라고 안 하고 뭐 그런 전문가들의 저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러는 반면 일본 정부는 아예 안전성 평가하는 거 아니다. 와서 지난번 대만이 했듯이 그냥 투어 견학하는 그냥 둘러보는 그런 정도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죠. 만약에 둘러보는 정도가 했고 지난번 대만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 안정성 평가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는 뭐하러 합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를 그걸 하게끔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판을 벌여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찰단에는 안정성 평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방류수 방출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 시찰단이냐 안전평가단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그런 그 방류수의 문제가 불거진다면은 우리도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해류상으로 봤을 때 방류가 돼서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에서부터 먼저 이 방류수의 안전 문제가 검증이 되고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 도달하는 그런 해류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찰단에서도 그런 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여러 가지 방류수와 관계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또 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 이번에 시찰단은 안정성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정성 평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이 생각이 다른 거죠. 지난번 대만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와서 그냥 쭉 견학하듯이 둘러보고 이건 동굴 저 오염수가 나가는 곳이다 이런 것만 보고 왔어요. 그 안전성 그거에 대한 오염수를 떠서 우리도 검증하고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한번 좀 그 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미국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은 현재 특별한 입장 표명 해류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아니 해류를 그거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도달하는 마지막 국가가 한국인데 그러면 이거는 다수의 해류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이 부분에 근데 대해서도 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개입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독일해서 이거 7개 나라가 이제 시료 채취도 하고 나름 이제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우리도 또 별도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저 한일 간에 그게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시찰단의 실제적인 그 역할이 그냥 겨나가는 것이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안전성 평가다. 무슨 얘기냐? 저희는 그 정부 입장이 일관돼야 된다,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이제 신냉전 그 갈등 관리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짤막하게 한 두 문장씩만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미중 간의 그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국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터졌고 지금 어디서 지금 약한 고리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한반도로서는 지금 북한과 한국 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과 그동안 노태우 정부 이래 30년 동안 그 세운 공적이 뭐냐면 그래도 북방 외교를 열고 그 이후에 이 공산권과의 문호 개방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중 패권 뭐 이러는데 미국은 지금 대중국 견제하는데 제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가능하면 균형 외교, 여러 가지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생존 번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 외교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예.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 김상원 의원님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예, 어중간한 외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북중러의 진영 재편성이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우리 이상민 선배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 교육 대상국으로서 수출 1위를 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실리를 찾아서 중국 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이라 우리가 미국 쪽에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알겠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거기다가 일본까지 껴들여서 이렇게 한미일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정부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균형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뭐 주제는 김훈의 그 남한산성 소설에서도 묘사가 됐지만 참 그 답을 찾기 어려운 약간 솔로몬식의 해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 코인이 다시 여의도 정가에 이 폭풍으로 이제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하루 지나면 하루씩 의혹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설명이 마지막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심각한데 이해충돌 논란, 노비설 또 상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두 건 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되고요. 저희 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돈봉투건
물론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2년 전의 사건이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상태인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까지 터지니까 사실 뭐 당 간판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아주 뭐 절체절명의 당으로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고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1차적으로 이게 뭐 이해 충돌이니 어쩌니 이런 그 다음 단계 또는 로비를 받았느니 그건 뭐 형사처벌 문제고요. 우선 첫째적으로 국민들이 갖는 어떤 분노랄까 화를 내시는 거는 국회의원이 아니 국민들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무슨 지 돈벌이 하는데 코인 문제, 코인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데 정신 팔려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언제 했겠냐. 이런 점이 제일 개탄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네, 김성환 의원. 예, 김남국 의원이 위선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게 정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일정한 사실이 들통날 때마다 들통나는 만큼만 인정하고 해명하는 이런 수순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위믹스라는 투자는 코인의 종류로 봤을 때 잡코인인데 이런 잡코인에 수억 원의 투자를 한 것인지 또 코인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 코인 지갑이라 그러죠. 은행으로 따지면 그 계좌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60억 또는 85억의 상당의 코인 그 투자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남국 의원 소유의 재산에서 나온 투자일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는데 한간에 일정한 그 로비 또는 불미스러운 거래에 의해서 코인을 양도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그러면 김남국 의원만 이런 코인 투자 의혹이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께서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검찰에서 빨리 수사 결과를 좀 내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코인 투자보다도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가상자산,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 유예법을 발의를 한 이 정황이 저는 더 중요하게 국민들과 우리 검찰이 한번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래에 의한 투자의 의혹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코인 투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한 코인 투자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점을 챙긴 게 아닌가 하는 이 의혹을 하루빨리 본인도 떳떳이 밝혀야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 이제 KBS가 보도를 한 건데 위믹스 말고 또 9억 원대의 또 다른 코인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특이한 현상은 이 코인이 의혹이 확산된 이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한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상민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민주당이 정말 이걸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요? 아까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당내 우려가 많았고 깊었는데 뭐 돈봉투 사건 해서 사실 참 뭐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당시 이제 내가 선관위원장이었는데 저도 깜짝깜짝 모르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법이 뭐 김남국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다 처분해라.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같은 어찌 보면 뭐 찬찬히 해도 돼야 하는 일들에 물려 있는 것 보이죠. 같아서. 그러니까 네. 저도 같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한가해 보여요. 지금 상황은 속이 끓고 뭐 단간판을 내릴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위기를 감을 갖고들 있을 텐데 그냥 하는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미온적이고 온정주의적이고 뭐 지난번에는 돈봉투 때는 당의 자체 조사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전혀 받지 않고 이번에는 뭐 당 진상조사를 위해서 가동한다니까 그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무성한 근거 있든 없든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당에서 대응하는 건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입법적 보완 이건 당연히 해야죠.
뭐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고 관련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일 안에 다 드러내도록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주요한 거는 뭐 검찰이 지금 수사에 가는 걸 적극 협조한다든가 하여튼 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요구받고 있는 그 계좌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다 공개를 한다든가 하여튼 뭐 그래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하여튼 분석을 받아보는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파장을 일으킨 정치인에 대해서 이때까지 민주당이 취해왔던 것은 자진 탈당 권유라든지 또 본인이 탈당하면 그것으로 그냥 막 무마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탈당한 의원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뭐 신속 안건 처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민주당을 좀 계속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런 사회적으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탈당만 하면 다냐,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이 그냥 그걸로 전부 무마되고 넘어가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게 지켜볼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좀 철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탈당만 하고 마는 그런 수순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코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점입니까? P2E 그러니까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P2E에 대한 규제 혁신,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호응하는 그런 행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 투자가 그 당시에 P2E에 대한 규제 완화에 하나에 좀 연결되어 있는 그 복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에서 차제에 좀 철저히 조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 외에 이 투자 의혹에 관여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돈 버는 게임 뭐 P2E 관련해서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예. 좀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좀 무성한 의혹을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 원인 제공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 의혹 제기도 일정한 금도나 좀 적절한 근거가 제시돼야 되겠다. 근거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소모적이고 정파적인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뭐 가상 통화, 암호화폐 또는 뭐 P2E 말씀하신 게임 산업 뭐 이런 것들은요 국회에서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블록체인 뭐 진흥시켜야 되고 신산업, 첨단 산업, 뭐 IT의 총학 뭐 이래가지고서 여야 가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아주 뭐 대표였던 분들도 저 코인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그 말씀은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의 트렌드로서 국회에서나 정책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나온 건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관계없이 있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사건이 터졌다고 다 결부시키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네, 이번 주제는 좀 국민의힘이 조금 곤란한 주제입니다. 이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 징계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징계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최고위원회도 재개가 됐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 그 결과를 낸 거냐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미 이준석 전 당대표를 쫓을 때부터 뭐 아주 그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이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연장선상 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진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최고위원들 지도부를 선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를 대응하는 것도 특히 태영호 의원의 경우를 보면 그 상대되는 말을 나눴다는 이진복 정무수석 분명히 공천권에 개입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입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태영호 의원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다. 없는 얘기다. 딱잡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한 걸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징계를 보면 거짓말한 것 정도로 가지고 너무 좀 과한 건지 지나친 건지 그게 불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무슨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저기 최고위원회 사퇴하면 뭐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흥정하듯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물밑에서 하지 참 눈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의 신뢰성이 없다. 자 얼마나 궁여지책궁했으면 이럴까 싶습니다. 궁여지책이라고 했는데 김성환 의원님. 예, 이게 이제 우리 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투자 의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인은 말과 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말 슬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말을 잘못하면 선전선동이 되기 쉽고 네. 또 말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또 전략가로서 역할을 해왔던 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개인적인 실수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는 그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태영호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뭐 한간에는 당원 100%로 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거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두 분 개인 의원들의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여과 없이 노출된 말 실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보좌진들과 했던 나눴던 대화 자체가 녹취가 되고 또 조금 편향적인 언론 매체로 알려져 있는 방송국에 노출이 돼서 그것이 보도가 된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또 이런 부분은 뭔가 정확한 사실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차제에 조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저희 이 공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대통령실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의원하고 나눈 대화에 대한 위중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 태영호 의원의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그 정무수석과 대화를 좀 뭐 나눈 내용은 있겠죠. 다만 거기에 공천을 전제로 해서 정무수석으로부터 어떤 그런 요구사항은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태영호 의원 본인도 내년도 총선을 치를 때 보좌진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나의 공천 문제가 여기 중요하게 연동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영호 의원이 정무수석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보좌진다고 할 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저는 사실은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강조한 것 치고는 이진복 정무수석이라고 딱 특정하고 이러이러한 너무 구체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김상훈 의원님이 같은 당내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같은 외통위 상임위에서 3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태영호 의원의 인격된 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또 저하고 같이 한다 안 한다 관계없이 그분이 아예 없는 얘기를 그냥 지어서 만들 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한다면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없는 얘기를 이준복 정무수석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보좌관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국회의원이고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자기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요, 이제 우리 이상민 제가 보기엔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저는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으면 이진복 정무수석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선배님께서 태영호 의원을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을 잘 압니다. 내가 아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분도 바른 소리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 입에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운운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하라든지 이렇게 주문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원 의원님, 제가 예, 예.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당시 100% 룰이 생겼었잖아요. 예. 자, 그게 이제 설화를 부른 근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당대회의 룰을 당원 100%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설화가 생겼다라는 건 조금 과장된 그런 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보통 당원 100%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당원들 구미에 맞는 발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런 그 시스템보다는 아마 문제가 된 김재원 의원, 태영호 의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퍼스널리티의 문제다. 그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면서 발언을 하기를 좋아를 하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되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좀 소홀히 하고 주의를 좀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원의 입맛에 맞는 말을 최고위원들이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망조가 드는 게요. 네. 강성당원들로 하면 당당 지도부 그 주류들은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도 당심이 민심과 부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거지 당심으로 꾸겨 넣은 겁니다. 저희 당도 소위 개딸들 뭐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당심의 당원들의 비율을 더 높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는 길이 뻔합니다. 망조입니다, 망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연설에는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 할 때 공개 토론회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언론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원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하기를 원하는 최고위원들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시청하고 청취하는 매체들이 앞에서 계속 마이크와 카메라를 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조차 당원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할 것이다. 그거는 그걸 알면 그런 실수도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당원들만 보고 당원들만 쫓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것을 정치를 당원들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겠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이 뭐 첫 미팅이었는데 나름 좀 이 화학적으로 잘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제 국민 맞수 토론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떤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의원님부터. 저는 뭐 흥미롭고요. 뭐 생각에 공통점도 있을 테고 또 틀린 점도 있고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스타 우리 사회자님까지 이렇게 뵈니까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상원 의원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거는 국민들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네. 여야도 갈라져 있지만 물론 다시 지난 정권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기업인과 노동자, 임대인과 임차인, 또 최근에는 의사와 간호사, 지역, 세대, 이념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마스 토론이지만 이상민 선배님의 경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좀 서로 여러 가지 좀 정보도 공유하고 또 다른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5월에 이제 임시국회 열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거 좀 여야가 합의해서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여러 쟁점들이 많은데 국민 신뢰는 여야 간 협치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 맞수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